네, 소통의 고수가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소통의 고수 시즌 3는요, 가리킴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즘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가 뭘까요? 전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 시민은 어떤 시민을 말할까요? 어렵죠? 좋아요.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강연에서 아마 이 질문들의 해답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고민을 철학으로 풀어내시는 거리의 철학자이십니다.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강의의 주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원래 공기라고 하는 건 느껴지지 않죠. 그냥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처럼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대기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실 민주주의도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별로 느낄 일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일도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소통의 고수 이 제주 MBC에서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해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청한 까닭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마치 공기라고 하는 걸 우리 못 느끼고 살다가 태풍이 세게 불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역시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저한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청해 주신 까닭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작년 12월 3일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필 저도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할 때 TV에서 그 광경을 직접 이렇게 보았는데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계엄은 실패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계엄 때문에 탄핵이 되었고,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다행이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만약 성공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게 어떤 그 모든 행정 일을 이제 군대에게 맡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처음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지만 그렇게 해서 권력을 실질적으로 쥔 군인들이 그 대통령을 존경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한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물리적인 폭력, 군사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시도하겠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는 이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거죠. 다시 과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최루탄이 막 이렇게 난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죠? 다행히 계엄령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건 역시 이제 찬찬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지금 2024년, 2025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계엄령을 이렇게 꿈꾼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놀랍고 절망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취약한 거였어? 라고 하는 어떤 놀라움, 절망.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은 계엄군들 자신이 주저했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많은 분들이 화면에서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 계엄군들 자신이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민도가 높아진 거죠. 그죠? 군인들조차. 네. 그 희망과 절망 또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 2025년, 2024년에서 2025년 한국 사회, 한국의 민주주의가 놓여 있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보다 더 공고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취지입니다. 뭐 뻔한 얘기에서 시작을 하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 들여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 원래 영어는 아닙니다. 이게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처음에 태동한 것이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였는데 거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기 데모스라고 하는 거하고 크라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시민이 또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의미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늘 뭐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말 자체가 그냥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시민이 또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 국가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시민이 뭐냐? 시민은 한편에서는 노예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도 노예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말을 하면 왕도 없어야 돼요. 누군가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런 말 하나만 한 얘기인데 뭐 때문에 뭐 하나만 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학벌 경쟁, 인류대학 가서 그다음에 뭐 판사 검사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욕망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욕망이냐면 나는 예외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나는 특권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금까지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부추겨 온 것이 멀리 원인을 따지자면 이번 계엄령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한국인들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비민주적인 욕망이 어떤 특정한 아무개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표출된 거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도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그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과거사 일제시대 때 종군 위안부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설핏 들었어요. 그들은 행복한 노예였다. 이 형용모순입니다. 네모난 삼각형하고 같은 말이 행복한 노예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노예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노예라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위선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전제는 누구도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시민들, 동등한 시민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어떤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가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 늘 배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국가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얘기는 늘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계엄 그리고 탄핵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뭘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건가 이 상황에서 이걸 위해서 제가 먼저 다 알고 계시는 백범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나라가 온전히 서서 한 민족이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아서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된 독립을 이룩하는 날이다. 저는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구절, 이 백범김구 선생의 이 백범일지 중에서 최고의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게 철학일까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죠. 저는 이 말 속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게 바로 나라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라고 말을 할 때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가 나라의 범위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하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나라예요. 나라가 그냥 우리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너하고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면 그게 나라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돼요? 여기 지금 도남동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 예. 이 모임 어떻게 해서 모인 거예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예. 만나서 매일 싸우면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주민등록이 같은 도남동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도 만나서 매일 나는 일로 갈래 나는 절로 가려고 매번 싸우면 이 모임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이 모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남쪽에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속이 나라의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많은 나라의 경우에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내전 상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가 달라서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요?
어제까지 평온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그 불씨가 당겨지면 내전 상태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종교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종교의 추상적이죠. 종교 때문에 우리는 사생결단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다행히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 종교가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항차 세대 간 갈등 또는 남녀 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별 사이에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 격차가 있었다,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10인 10색이고요. 같은 나라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불화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한 나라 안에 사는 시민들이 불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어떤 방식으로 고착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라고 보통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 300년, 400년 전에 처음으로 국민국가가 많이들 만들어지잖아요, 서양에서. 근데 그렇게 된 나라의 경우에는 나라의 어떤 이념을 이렇게 딱 명토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깃발 아마 아실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흰색. 각각이 하나씩 뭘 상징하냐면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있나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지 우리가 더불어서 추구하는 어떤 이상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사실은 이거 우리의 굉장히 취약한 지점입니다. 같은 땅에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모으기 힘든 까닭이 거기에 근원적으로는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망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해서 요즘 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게 모두의 욕망이잖아요. 다 똑같은 욕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욕망이 언뜻 보면 공통적인 욕망인데 이 욕망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줘요? 안 모아줘요? 모아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안 모아주지요? 왜요? 삶의 질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싶다는 욕망과 선생님들 각각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하나로 모여요? 아니면 충돌해요? 현실에서 충돌할 경우 많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그냥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심이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어떤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아니고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그거는 뭐하죠? 그거는 모아지죠. 자, 됐네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 그것이 우리를 이제 하나로 모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인 이상이 우리한테 아직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굳이 따지고 보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도 있고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도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열까지 다 완전히 초록동색이면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가 한라산 백록담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판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관음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공통의 목표가 하나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한 국가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는 우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혀서 산다라고 할 때 이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계엄령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절멸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바람직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뭔고 하니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조상들의 여러 지혜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상적인 만남 또는 윤리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도 철학의 중요한 일거리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이 문제에 생각한 어떤 지혜보다도 저는 우리 조상들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운 놈이니까 미운 놈이 배고픈 게 내가 고소하다라고 하면 이건 같이 나라를 하기 어려운 거죠. 평소에는 늘 부딪히고 버성기고 미운 놈이라도 그가 굶고 있을 때는 떡 하나 더 주는 게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슴에 또는 정서의 어떤 하나됨,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집단적인 지혜입니다. 요즘식의 표현으로 집단지성. 근데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지 집단지성 또는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강의실에서 자주 이제 가르쳤던 이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남긴 말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뭐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냥 뭐 고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이건 뭐 어떤 경우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생각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예 처음부터 나는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싫어요. 이건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전에 닥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목전에 닥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생각하기 싫어하면 그냥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뭐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건데 뭐 더도 덜도 아니고 노예적인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냥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예, 속절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근대적인 또는 현대적인 토대를 다진 게 이른바 300년, 400년 전의 시민혁명기인데 그 당시를 가리켜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계몽주의의 표가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우데 사페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을 하면 이게 dare to be wise, 약간 뭔 말이지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기 위해서 용감해져라, 알기 위해서 용감해져라,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는데 뭐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가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표현하지만은 예. 알고 있는 거를 그 상대방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까닭이 진짜 알면 원인을 아는 거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뜨지 않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캐물어야 되는데 원인을 묻는 질문이 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왜라고 묻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 물었다는 게 안 맞아요. 상사 앞에서 이렇게 무언가 지시를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에서. 그래서 칸트가 알기 위한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억압적인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왜라고 묻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다 모두가 시킨 대로만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알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알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칸트가 3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가 삶은 날갈인데 그저 뭐 다 남한테 물어서 요즘에 AI라고 하니까 AI한테 그냥 물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AI 시대일수록 AI는 도구이고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질문을 해야 되고 AI는 대답만 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다시 질문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의 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근데 스스로 생각할 줄만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면 그건 아집입니다. 다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냥 각자가 자기 얘기만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못 모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모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게 첫 번째지만 스스로 생각하되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다른 사람. 공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나의 생각이 보편적인 설득력,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언제나 공공적이고 보편적인 거니까. 네? 됐죠? 그래서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과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과 일치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일관성 없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가치 평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또는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그리고 미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남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든 뭐 나든 남이든 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도덕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관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칸트가 주문한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전체 강의 그 사이클의 주제가 소통의 고수인데 서로 바람직하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나라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어떤 지혜라면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다 지금까지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더불어 살 수 있느냐 그걸 위한 어떤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국인들이 전체로서 나라 밖이라고 하면 세계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느냐와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사는 것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공동체, 전 세계 내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끼리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욕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됩시다 라고 하는 욕구가 그것만큼 중요해요. 그게 민족의 사명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보다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 그런 사명감,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이기심, 자기만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이 세계가 좋아지면, 이 사회가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지는 것처럼 한 민족도요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사명감 또는 선한 의지를 통해서 고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면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지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보다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거창한 건가?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홍익인간의 이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여기 왜 이 땅에 났느냐? 논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건 삼국유사에서 다 우리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 시민적인 사명, 그것이 우리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문턱에 있죠. 제주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60만은 넘었죠. 예? 70만은 안 되고 그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최근에 여쭤보니까 지금 제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5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보통 이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건너간 거다라고 흔히들 얘기한다는데 우리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적인 나라 또는 세계 시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구 소멸 때문에라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전처럼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끼리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모여서 얼마나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인간다운 공동체, 나라를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제를 잘 푼다면 다른 나라 모두 다문화 사회로 건너가는 빠르게든 늦게든 그런 문턱에 이제 서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인데요. 인류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상문 교수님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를 더 넘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일원이었구나라는 게 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우리가 나라고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제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민주주의 안에 있었구나. 야, 이런 걸 또 철학적으로 배우면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쉽고 이해가 쏙쏙 되게 좀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좀 질문을 몇 개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저희 소통의 고수 시즌 3부터는 키워드를 좀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개 띄워드리면 교수님께서 직접 질문의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5개가 있어요. 연대, AI 시대, 신뢰, 세계 시민, 철학 이렇게 있거든요. 교수님 먼저 어떤 골라볼까요? 키워드 제일 먼저 골라주세요. AI 시대. AI 시대. 요즘 한참 그 핫한 주제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대에 AI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거든요. 근데 인간을 닮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닮는 게 아니라 인간을 훌쩍 뛰어넘어요. 더 이상 닮는 게 아니죠. 인간을 그 무한히 능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AI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설 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심각한 어떤 질문으로 그 제기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사람은 굳이 땅 위에 존재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밥만 축내고 환경만 파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AI가 못하는 일을 인간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AI가 여전히 도구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인간이 AI의 주인이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AI는 사실은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지금 뭐 스스로 배우고 뭐 딥러닝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AI와 인간의 차이는 AI는 질문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AI는 왜 질문할 필요가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AI는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계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시작이 돼요?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야 질문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어떤 아픔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세상 이 세계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아픔을 자각할 때 사람은 어떤 보편적인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질문할 때 인간은 기계보다 나은 존재예요. 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정보, 뭐 학습 능력 이거 아니고요. 고통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근데 내가 아픈 건 다 알아요. 꼬집으면 안 아픈 사람 없고 병 걸리면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인류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자연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것을 우리의 손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감수성을 잃지 않고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인간은 AI보다 더 나은 참된 의미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네. 그런 인간성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그렇죠. 인간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답이 좀 되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다 못한 것 같다 싶어서 세계 시민 한번 볼까요? 세계 시민. 예. 이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죠. 근데 받는 이게 거 다른 없이 게 아니라 나하고 달라서 자꾸만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예? 달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떡 하나 더 주면 됩니다. 근데 실은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 때문에요. 제가 지금 한림에 살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배 타는 사람들은 어때요? 20대 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섞여서 제가 식당에서 밥 먹고 뭐 빨래방에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한국인들이 그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여기에 와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유심히 봐요. 예. 근데 좀 다릅니다. 예.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보았던 눈빛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서양의 선진국들이 다른 건 다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게 이 인종 문제입니다. 네.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배할 때는 좋았는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은 게 뭐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멸시하고 마음속에서 무시하면 이게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특별한 인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이제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친절함,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약간 독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사이좋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주에서부터 좀 우리가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제가 철학 교수니까 철학 교수죠. 네. 그 철학이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해진 금언 같은 게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래서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철학이 뭐 별게 아니고 자기 인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철학을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연구하고 가르쳐 왔는데 서양 철학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준 그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 이제 그죠?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철학만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서 많은 학문들이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고 할 거다라는 게 경제학에서 보면 굉장히 네네.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토대입니다. 전제예요. 근데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는 건 남을 통해서 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뭐 철학 얘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너무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예?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예?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한테로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름 부르고 여기는 꽃, 여기는 새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달라 하잖아요. 내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불리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고. 네? 네. 내가 남한테 일방적으로 이름 불러서 너 일로 와 꽃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이름 불리어서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고 싶대요. 마지막이 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오늘 김상원 교수님과 함께 저는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학문이고 네. 우리 생활에서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와닿지 않는 그런 네. 학문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예.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교수님과 함께 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빛 예.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 예. 생각 이런 예. 것들 안에 다 예.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상모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